네,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새날이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였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여기 이곳 새날 오는 길에 해는 떠 있는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 약간 스산한 그런 날씨. 이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좀 있으면 한 몇 주, 1, 2주 내에 너무 춥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지난주는 오늘 날씨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궐선거가 끝이 났고 또 보궐선거 결과 성적표를 받았고 그 성적표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다가 또 억지로 힘을 내야 된다고 했다가 냉정과 열정 사이로 오고 간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새날에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를 탁 받고 갑자기 마음이 진짜 납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그래도 오늘 부산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 부산을 또 새롭게 바꿔나갈 활로가 있는지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청룡동 그 동책을 마치고 선거 결과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며칠 우울하게 술을 마셨고요. 예. 친구한테서 우리 친한 친구가 한강의 소설을 저한테 그 귀한 책을 선물로 줘서 더 무거운데 소설이. 아 읽으면 더 우울해집니까? 아 소년이 온다는 아파요. 아 소년이 온다. 저는 채식주의자. 받았을 때 채식주의자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모처럼 소설의 세계에 빠져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오늘 또 뭐 무겁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풀어가자고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끝에는 웃는 그런 새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야기 전개해 볼게요. 자, 12.9.310.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못하는 방송. 잘 때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방송. 재미없으면 그만하는 방송. 그러나 목표 하나만은 확실한 방송. 12.9.310 제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천 민주당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남영희입니다. 예, 부산 기장군 최택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진구 갑 지역위원장 서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두에 우리 최은숙 최고위원님께서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10월 16일이었죠. 수요일. 근데 그 날짜가 한참 많이 지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엄청 뭐 몇 달 전일 같아요. 근데 예, 바로 직전에 수요일 날 지난주 일이었는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영광 그리고 곡성은 저희가 영광은 또 뭐 야당끼리의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승했고 곡성은 예측한 대로 압승을 했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그 민주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평가로 뭐 2대2 무승부 한동훈 2 뭐 이재명 2 뭐 이런 말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평가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진 못할 거다. 지금 현 전국 실정에 대한 뭐 올바른 비판 기재로 쓰이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부산 선거에 있어서 그 득표율 그리고 패배 요인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두 분 또 위원장님이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또 부산의 핵심 인자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또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보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진짜 이겨야 되는 거는 대선이니까 대선 과정에 있어서 부산이 지난 총선에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던 그 부분이 또 상쇄되는 건 아닌가 또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어서 오늘 그 진단을 두 분께 좀 맡겨볼까 합니다. 저는 강화에서 또 나름 선전을 기약했는데 또 거기도 아쉽게 패배했죠. 예, 성적은 뭐 기대보다는 득표는 좋았다고 평가하죠. 패배했습니다. 이것도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이렇게 밝게 웃지도 못하고 열심히 뛴 곳에서 성적이 좋았어야 되는데 금정 패배 요인 지금 저희 진보 매체에서 민주당을 걱정하는 매체에서 나름의 진단들을 내놓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예, 몇 군데 봤죠. 네. 예. 후보자 요인도 있다고 얘기하는 곳도 있고 전체적인 인천시당의 선거 전략, 방법 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제가 부산시당 그 전략을 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두 분이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 시간에
뭐 사실 복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금정구 선거 보궐선거 대표의 원인을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진실이 있긴 하죠. 근데 진실은 원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은 밤 고양이가 울고 난 뒤에 이른 아침 정도 되어서야 늦게 도둑이 들어올 때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복귀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건 단시간에 분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했습니다. 이전에도 주요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직후에 복귀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다소 감정이 포함된 복귀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거 끝나고 며칠 하루 이틀 만에 막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확한 팩트와 완전히 틀린 부분도 좀 소개가 되고 뭐 개중 일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보고 좀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실은 원래 늦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다 진실을 밝힐 수는 없고요. 또 진실을 다 밝히는 게 우리 민주당에 이롭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전히 잘못 전달되고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사실 그런 데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이쯤하고 서은숙 우리 전 시당위원장님께서 또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부산 선거는 한 탑 한 탑 이렇게 탑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한 뼘씩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하는 것들이 쌓여서 또 누적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선거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전국은 승리했지만 부산은 마지막에 역풍이 불어서 보수의 결집을 만들어내서 45%라는 역대 최대의 득표율을 만들어냈지만 의석은 하나밖에 못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이상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사실 그런 한 탑 한 탑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이 득표율이 너무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실망감들이 저는 제일 걱정이고 또 그것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굉장한 무력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패배 원인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이유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저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한 선거였고 뭐 한동훈 대표가 선거 마지막 날까지 부산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부산 보궐선거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동훈이 한 6번 왔다 갔죠.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4번 이나 부산을 다녀가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힘을 쏟은 거에 비해서는 투표율도 좀 낮았습니다. 47% 정도밖에 안 됐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힘을 쏟은 곡성이나 이런 곳에서는 투표율이 거의 80% 가까이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총선의 43%보다도 낮은 39% 가까운 득표를 얻은 것에는 저는 뭐 몇 가지의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아직까지 출세 못한 원인 중에서요. 제 친구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사이 나쁜 사람이 비판을 받을 때도 억울한 비판을 받을 때는 그 억울한 이야기다. 제가 속으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억울한 비판을 받을 때는 저는 해명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렇게 정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정구 보궐선거를 보고 가슴 아팠던 거 하나는요.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법 유명한 분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보 내용을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 있었던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때는 좀 크로스 체크를 꼭 하자. 스피커가 큰 분일수록 좀 경솔하지 않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명한 분 한 분이 그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의 대부분의 지역위원회 18개 지역위원회 중에서 대부분의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금정구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18개 지역위원회가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을 한 동씩 맡아서
지역위원장이 동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열심히 한 데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산 18개 지역위원회가 달라붙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이랬던 적은 처음이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방위원분들 부산의 기초위원들이 한 70분 계세요. 시의원이 2분 있어요. 이분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인사했고요. 지역위원회가 동별로 동을 순회할 때 그때도 앞장서서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당인의 선출직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우리 지방위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은 열심히 뛰었다. 대부분. 뭐 간혹 그중에는 좀 덜 뛴 분도 있겠지만 전체로 열심히 뛰었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당원들과 각 지역위원회 주변에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찾는 것은 비겁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그분들이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사실은 뭐 지난 총선 때도 6개월 전 총선 때도 우리가 18개 중에 한 군데 빼고 17군데를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패배 자체가 충격인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부산 평균 득표가 45%였고 금정구가 43%였는데 요번에는 39%를 받았어요. 4% 이상 이제 떨어졌죠. 정확하게는 38.96%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득표율이 돌아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부산시장 출마하고 국회 출마할 때 38%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지난 금정구 총선 때 43보다 한 4% 이상 떨어졌는가? 그 대표의 원인은 무엇인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보궐선거 특성상 평균 투표율이 하락합니다. 네. 평균 투표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노인층 65세 이상 노인층 분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투표하기 아주 좋습니다. 투표소에 줄도 않습니다. 3, 4, 50대 직장인들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데 어르신들 투표율이 높다는 거. 그것이 결정적이었고요. 또 한 축은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이상 부산에 떨어졌어요. 네. 저는 그래서 기대했거든요. 지난 총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8%였는데 지금은 25, 6, 7 이랬거든요. 1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고 중앙당은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고공전하면서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4% 이상 총선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직장인들이 투표소 이끄는 결집하는 뜨겁게 만드는 이런 노력 이런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표를 끌어모으는 노력을 부산 민주당이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 거기까지는 뻔한 해석이거든요. 뻔한 누구나 다 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낮으면 특히나 또 우리 결집되어 있는 어르신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어르신들 보수 그쪽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가게 되면 우린 뭐 해봐도 무슨 짓을 해도 승산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 새날 방송 하면서 우리 그 약간 아쉬운 점을 우리 서은숙 전 시당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좀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높고 명색이 어떻게 보면 빅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아니면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전략판을 잘 짜줬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이제 그 뼈아픈 패배의 요인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듣고 싶긴 해요. 보궐선거가 결국은 자기 편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많이 보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조용한 선거 한답시고 경로당만 쑤시고 다닌 거예요. 그건 아주 잘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지지층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총선 때 나왔던 우리 지지자들만 다 나왔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겠죠. 혹은 이 정도의 격차가 나지 않았겠죠. 그럼 결국은 주체 역량을 더 많이 끌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은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다. 당의 대표가 직접 내려와서 호소하고 그리고 당의 스피커들이 이제 떠들고 다녀야 되는데 결국 사람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선거운동을 70%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를 할 수 있게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아시잖아요. 호소하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득달같이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령관이 하는 거죠. 사령관이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 그 전투에 나온 사람들에게 눈에 불을 켜고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득표율의 2, 3%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그런 지점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도 이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이제 지적하기 조금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금정 그 선거 캠프에 갔었잖아요. 근데 저도 나름 부산에서 그 지인들 찾고 그래도 뭔가 한 표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어쨌든 그 캠프에 계신 분들이 아직 제 느낌은 그랬어요. 뭐 선장이 그랬든 어쨌든 이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떤 뭐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그 이완돼 있는 그런 캠프 느낌을 좀 받고 저도 왔으면 어쨌든 뭐 어떤 역할이든 뭐든 빠르게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라든지 뭔가 있으면 잘 굴러가는 그런 캠프라고 느껴졌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내 편인 사람들에게 한 표라도 더 땡겨올 수 있게 진짜 제대로 호소하고 식구들 먼저 챙기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도 약간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 부산 사람들 성격상 또 막 우리 막 대놓고 이렇게 살갑게 하고 이러지 못해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문제로 지적하시는 분이 사령관을 뭐 이렇게 경험 부족이다 그런 걸 지적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쉬웠다. 방금 뻔한 분석을 한 최태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뻔한 이야기를 전제로 미리 깐 거는요.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몇 군데에서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돌리는 게 만연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위원회 고생한 18개 지역의 당원들 상무위원들 그리고 지방위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참 비겁한 행위다. 그것에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앞으로 부산민주당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핵심적으로 고생했던 분들한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강조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서은숙 사실 전 시당위원장 말 속에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위원장들하고 선출직 지방위원들은 이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협의하고 전략을 짜는 논의선상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동책을 맡은 이유는 우리 선거 캠프나 선거를 이끄는 쪽에서 기장군 지역위원회는 거기를 맡아서 동책으로 그 동을 맡아서 뛰어달라 해서 저는 뛰었고요. 사실은 이제 후보와 선거를 이끄는 캠프 지휘하는 데서 선거 전략은 짜고 했죠.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 남명희 우리 위원장이 왜 그래 뻔한 이야기만 하나 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은 막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잘못이 있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좀 없고요. 어쨌든 이 선거를 불을 붙게 하고 전략을 짜고 총지를 하는 것은 후보와 캠프입니다. 그 후보와 캠프를 누가 지휘했는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선거가 결집되지 못하게 했다는 우리 지지층을 끌어모으지 못했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발 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석 시당위원장 시절에 총선 평균 득표율을 45% 했는데요. 그게 역대 총선 최고 득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석 시당위원장을 싫어해서 그런지 흔드는 것이 본인한테 정치 유리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 건 진 거다. 결과가 낙선 아니냐. 대참패다 하고 입에 참패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시 그걸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 중들은 과연 그 지난 총선보다 4% 더 떨어진 이 결과를 보고 서운숙이 또 시당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별로 비판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흔들고 이런 정략적 계산에 의해서 막 평가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부산민주당은 전체가 이기고 지고 우리 절대절명의 국민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음에 나아갈 수 있다. 좀 비겁하지만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미움받는 사람이었군요. 몰랐습니다. 아유, 미워하는 사람분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원래 잘 되면 농공행상을 해야 되고 못 되면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 혹은 그 대상을 공격하는 게 선거의 일반적인 전투의 결과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어쨌든 선거를 치르고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다음 전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최태형 위원장이나 저도 또 함께 그것을 사과해야 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산의 지역위원장의 일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부산시당이 아마 앞으로 뭐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엄격한 그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중앙당이 당내 여론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금정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아주 여론조사가 내부적으로 잘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듣지는 못했지만 끝나고 나서 들은 얘기는 여론조사가 잘 나와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 한 5일에서 7일 남겨두고 여론조사 빠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죠. 한동훈이 갑자기 윤석열과 분리하면서 한동훈을 지켜달라, 국민의힘을 지켜달라 이런 것들이 저쪽 진영에 먹혔고 그리고 김영배 의원의 말실수도 일정하게는 저쪽에 빌미를 준 것도 있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서 삐걱거리는 이런 것들이 또 빌미를 준 것들이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불구하고 보궐선거라는 약점까지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격적인 건 지난 총선보다 이 분위기에서 못 받은 것에 대한 이 그렇죠. 의아함이거든요. 그럼 우리 주체 역량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는 주제를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실시간 채팅 동접 인원수가 별로 많진 않은데 댓글창은 뜨거워요. 우리 이경숙 선생님이 저희 얘기를 조금 오해하고 이렇게 감정이 아직 격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령관이 아무리 잘해도 부산 사람 못 당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 맞아요. 대표님 깔려고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대선에서 꼭 이기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 부산 선거를 어떻게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보자는 얘기 중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번 선거 때 금정구 선거 때 제일 고생하셨고 맞아요. 저는 도움도 제일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표님이 애정을 갖고 달려왔기 때문에 대표님이 선거 초반에 지역위원장들 다 모아놓고 당부를 하셨어요. 도와달라고 열심히 하자고. 그 말씀 때문에 지역위원장들이 더 열심히 뛰었고 지역위원회 간부도 더 열심히 뛰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 생각하고요. 저는 6개월 전에 지난 4월 총선을 돌이켜보면 이런 이야기가 꼭 하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 때 부산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부산에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 이름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정권 심판론 중앙당의 전략인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걸지 않고 선거 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과 시당의 전략에 동참하지 않았던 후보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 중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본인 지역구에 오시는 걸 환영하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해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평균 득표도 못 해놓고도 당을 탓하고 문재인 우리를 당에서 찾더라고요. 본인은 부산 평균보다 득표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말하는지 전혀 표 안 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아 놓고 뒤에 평가를 할 때는 자기에게서 문제를 안 찾고 당을 탓하더라고요. 이번 금정구 보궐선거 때 저는 서은숙 지역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휘부가 이끄는데도 같이 하자. 우리가 동책임자 돼서 군소리 없이 동별로 열심히 뛰자. 그러니까 대부분 몇 분을 제하고 우리 지역위원장들은 다 그 방침에 따라서 그 지휘부가 이끄는 것에 옳고 그름 부족한 거는 선거 끝나면 이야기하더라고. 선거 기간에는 정말 일시단계에서 하자. 그 마음으로서 동책을 열심히 했고요. 대부분의 지역위원장과 지방에는 그래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속 시원하게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듣고 싶어하는 노골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정리되고 난 뒤에 아직 지금 이야기하면 막 분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할까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지자들이 마음이 아파하시길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당을 탓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산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패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이게 부산에서 특히 이 연령 험지라고 네. 최근에 누가 얘기하시던데 연령상 부산은 험지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부산에서 정치를 합니까? 불구하고 부산은 이제 부산의 운명은 부산이 개척해야 된다. 중앙당의 지원과 이런 것들을 뒤에 달고 부산의 운명은 부산이 개척해야 된다. 근데 부산은 주변 정세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곳입니다. 아무리 전국이 이렇게 가도 부산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정서적 이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민주당으로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역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나 대선에서 부산에서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될 이제 목표가 이제 더 가까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회초리 한번 세게 맞았다 생각하고 네. 일신 우일신 하면 또 좀 더 나아지지 그거 한 번 더 않겠습니까?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이겨낸 건 힘든 일이고요. 1% 쌓아 올리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서울 여의도 책상에 앉아서 머리 몇 번 굴려가지고 이 작전 쓰면 되겠지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문제는 부산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또 상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후퇴할 겁니다. 그 말 꼭 경고하고 싶습니다. 저희 전체 득표율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게 특히나 우리 전략지역이라고 하는 곳, 험지라고 하는 부울경에서 그죠? 몇 프로라도 더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집권당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냉정한 분석을 해보자는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네. 아, 그 뭐 강화 얘기도 제가 조금 짧게 해드리자면 강화도 그 참 선전할 거다라는 뭐 그런 기대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50.97, 우리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42.12% 득표를 했어요. 근데 98년 이후로 40% 이상 득표한 것이 처음이어서 그걸로 맞아요. 위안을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령 험지 그 어르신들 바뀌지 않는 그 보수가 많은 곳은 정말 승리를 가져온다는 게 민주당이 승리를 읽어낸다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준비 하나 했는데요. 영상 소개하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70년대 80년대부터 부산 시민들은 김영삼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지하던 정당이 신민당, 통일민주당 이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는 신민당과 통일민주당 이어받은 정당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3당 합당을 했지만 그래서 합쳐진 시간은 있었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전두환의 민정당을 뿌리를 이어받은 정당이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전두환이 창립한 민정당의 법통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게 현재의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들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래 지지하던 YS의 신민당, 통일민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 다른 정당이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남이가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남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산 시민들이 군발이 정당, 군사 독재 정당하고 한 가족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꼭 우리 민주당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이다. 네. 우리는 남이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저기 쇼츠 하나 예, 쇼츠 한번 소개 한번 하고 짧으니까. 우리는 남이다. 지금은 거리서 옛 생각 잊었는가 고참 어여쁜 그 이름도 부산시장 순이여 파도 지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너는 저게 1995년 부산시장 선거 때죠. 저기 부산시장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유세 때 우리가 만난 가장 정의로운 정치인 노무현의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절절합니다. 예. 자, 지금 국회 방송 여기 저희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국정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상대로 하는 국정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익 제보자가 오늘 출석하기로 했어요. 네네. 명태, 황태, 북언지 뭐 모르는 명태균 씨의 그 폭로로 최근 뭐 한 달 이상 40-50일간 뭐 대한민국 정치권이 막 요동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를 해주시기로 한 강혜경 씨가 출석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2시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출석은 하지 않고 계시죠?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출석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같은 시각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예상했던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의 독대. 그 결국은 독대가 아니라 삼자 면담으로 되는 그런 또 시간이 있고 뭐 지금 바쁜 오늘 정치권의 하루인데요. 지금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혜경 씨가 강혜경 씨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나와서 더 어떤 것을 폭로할지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특히나 국힘 쪽에서는 뭐 그동안은 명태균 씨가 폭로했던 이야기들 중에 강혜경 우리 공익 제보자가 그 녹취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들 중에 빼박인 것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에 공천 개입을 하고 이후에 이 명태균 씨는 그 대가로 사실 뭐 여론 조작을 대선 때 도와준 여론 조작인지 여론 조사의 대가로 그 공천권을 가지고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거기에 더해서 그 대가가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세비 반띵 뭐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계속 자신은 뭐 떳떳한 일을 한 것처럼 뭐 말이 오락가락하지만 깊숙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들을 하루가 다르게 얘기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공적인 그런 사안들을 정말 많이 다뤘다.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해서 그 과정에 관계가 있는 녹취를 틀 것인지 지금 그것이 굉장히 뭐 저희는 기대가 되고 저쪽에서는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전부 대경 저를 원해요. 예, 저는 강혜경 우리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 국장님, 강혜경님, 우리 강혜경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오늘 느낀 게 이 한강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가 문학상도 받았는데 문학적으로 아주 비유를 잘 오늘 들었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강혜경의 진술을 국민들이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강혜경은
식탁 안에 주인이 식사하는 식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다. 식탁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강혜경 씨가 이렇게 맞받아 치더군요. 저는 소파 위에서 앉아 있는 강아지다. 소파 위에서 주인 옆에 앉아 있는 강아지다. 사랑받는 강아지. 그래서 그 주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을 풀고 휴식을 하면서 그 강아지한테 다 모든 이야기 다 해줬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나란히 사이. 앉아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명태균 네가 나를 강아지라 표현하니까 나는 명태균 옆에서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런 강아지였다. 식탁 아래 있던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싹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명태균은 자기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는가, 어떤 재밌는 일을 했는가, 이걸 아마 강혜경 씨한테 자랑하고 가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강혜경 씨는 그런 내용을 꼭 제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오늘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가장 방금 말했던 핵심이 8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3억 6천만 원 정도. 그것도 실경비가 3억 6천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 대가로서 김영선이 2022년 보궐선거 때 공천받았다. 이게 대한 관련 증거. 그리고 사실은 정말 명태균 씨가 한 것 중에 양아치 짓이 무슨 짓이냐면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대구시의원 그리고 고령의 지방의원 공천 대가로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용해서 여론조사 대선 때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2022년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뒤에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자하는 것은 공천 받는 것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말만 했죠. 특히 뭐 영남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을 받고 이런 식의 대가성 돈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도 오늘 국감에서 강혜경 씨가 공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늘 국감 나가기 전에 오전에 스픽스에서 전화 인터뷰하셨던데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국감 전에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국감에 나가서 자기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서 그것으로 자기는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는 명태균, 김영선 이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식탁 아래 떨어진 고기나 받아 먹는 허언증 환자로 규정한 명태균과 자기를 공금횡령으로 고발한 김영선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반드시 저격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나온 녹취록이 2만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중에 자기가 다 분석을 못하고 자기는 어쨌든 지금 대선 여론 조작에 관여한 부분, 그다음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는 과정에 그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부분,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는 직접 없지만 그 개입된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녹취록 오늘 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명태균처럼 언론 인터뷰 안 한다. 왜 언론에서 얘기하냐? 난 국회에 가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증거 자료를 통해서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명태균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이게 물타기를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도리 하는 거 이거 내가 고쳐줬다. 야 그리고 도리도리 이런 거 저격하는 거 인권 침해야. 장애인 비하야. 이렇게 지금 물타기를 하면서 말을 흐리고 있는데 결국 명태균의 말은 명태균의 말로써 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오늘 강혜경 씨의 첫 번째 그 증인으로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 전국에 그 제일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서 명태균의 입은 이제 당분간 좀 귀담아 듣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블러핑입니다. 블러핑. 그렇죠. 우리가 귀담아 주셔야 될 것은 뉴스토마토. 이 사건을 제일 오래 취재하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고 뉴스토마토 보도고 그리고 강혜경 씨의 입입니다. 여기서 본질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억 6천 여론조사 비용 명태균이 조사했던 여론조사 비용 대가로 김영선한테 공천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공천을 준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누구죠? 이게 김건희 여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 원을 달라고 찾아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였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돈 달라 했고 김건희 여사는 그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간인 김건희가 실제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의 성격과 이 정권의 본질적 문제가 뭔가를 이 명태균 사건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을 우리가 혼선 없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법사위가 지금 잠깐 휴정하고 4시에 다시 개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4시 이후에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최태웅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를 조금 받아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자꾸 명태균의 문자를 분석하고 있는데 뭐 분석해볼 필요가 있죠.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들 또 어떤 것들을 전제로 이런 얘기 했는가 뭐 SNS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까짓거리고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는 거는 그거죠. 김건희 여사 결국 손끝은 어디로 가는가 누구를 향해 가는가 김건희는 어디만큼 관여했는가 결정적으로 관여한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으로 결국은 대선이 0.7%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자당의 내부의 여론조사도 조작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왜곡된 여론조사들을 유포하고 그것들로 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그것도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 핵심이라 생각하고 그 두 가지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이 국정농단의 사례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명태균 씨의 페북 글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우리 많은 뭐 국민들을 이 감정 끝을 자극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마디 할 때마다 국민의힘의 중요한 인사들이 다 아웃됩니다. 페이드 아웃. 어딘가 사라져버립니다. 목소리도 사라지고 예. 갑자기 대들기 시작하면 물어버리는 순간 사라지니까 다들 우와 이게 뭐지? 일종의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이 지금 힘 있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무슨 부패한 집단의 그 카르텔 그 모습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민감해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그 명태균 그분의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SNS 글을 통해서 망신당하는 정치인들이 막 속출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속도 시원하고 또 궁금증도 해소되고 이런 서비스를 명태균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하면서 자기하고 김건희가 했던 본질적 국정농단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재밌는 걸 폭로하고 있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게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이야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진보 유튜브 분들한테도 좀 불만이었고 뭐 레거시 언론에도 더 불만이었지만 나는 김종인 할배, 김종인에 대한 대접이 저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윤석열 정권을 만들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김종인이에요. 에이.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지금 발뺌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명태균 이전에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대위원장을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초반부터 막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헤매는 순간부터 갑자기 평론가로 돌변해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창출하는데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냐 꼰대처럼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뛰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총괄 선대위원장 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헤매기 시작하니까 계속 비판하고 자기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전혀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냐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비판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냐 막 정말 순수 평론가이냐 모시고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같은 사람도 이제 이번 시대를 끝으로 이제 좀 퇴장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요. 저는 저희 지역에 지난번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을 시켰던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근데 분명히 명태균과도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고리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김종인 이 위원장이 저기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 중에 그런 말을 해요. 홍준표, 윤상현 두 사람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복당할 때도 명의 관계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또 확인을 시켜주는 발언들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모두가 명태균과 엄청나게 밀접한 그 대화들을 나눴고 뭔가 작전을 짰던 그 사람들이란 거에 부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신은 관계 없는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던지는 것이냐 얘기는 하는데 전 또 그 지점이 재밌더라고요. 요 복당 과정에 어떤 또 힘을 발휘해 줬는지 여기에 부정은 없었는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그분은 거대 권력에는 항상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분이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하고도 사이였죠. 그래서 김영선 공천도 뭐 본인이 모든 걸 다 판단해서 본인이 다 한 걸로 그때 우리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신기 경우를 완벽하게 하더구만요. 복당시켜줄 때 힘을 발휘해줬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명태균은 또 무슨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전부 다 명태균을 깎아내리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저격당하면 그 뒤로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명태균 말 맞다나 자기가 뭐 폭로할 명단이 정치인 20명이 있고 국정과 관련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강희경 씨는 오늘 나와서 명태균이 얼마나 그동안 당신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고 네가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아마 몇 가지의 증거들을 통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뇌관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 11월 3일 날 11월 2일 날 범국민 대회, 뭐 국정농단에 대한 범국민 대회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이제 롱패딩을 준비해서 나가야 될 그런 때가 다가오는데 지금 점점점 이제 이 뇌관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도 2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15% 언저리로 가는 거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한 도화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회에 수십 년 동안 참석해본 경험상 더운 것보다는요 추운 게 집회 참석하기 훨씬 좋습니다. 껴있고 껴안고 그래서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시민 여러분은 예쁜 패딩 한 번씩 꼭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날 마켓에 그런 건 안 파나요? 좋네. 새날 마켓에서 촛불 집회용 패션 패딩 탄핵 패딩 준비하기. 힘이 이런 저희의 그 태세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재밌는 일이 어제 있었어요. 뭐 오빠란 단어를 아무나 쓰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국민의힘 SNS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한번 우리 남영희 우리 위원장이 예쁜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남영희 위원장님이 남편에게 보내는 글 올해가 결혼 33주년이었습니다. 이거 바꿔도 되나? 결혼 기념일은 12월이었는데 서로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올해는 기념일 챙길 정신 따위는 없이 지나간 거죠. 그래도 꼭 한마디는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 33년 동안 그동안 선물로 선거운동 축도록 시키고 또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 계시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저희 오빠입니다. 이 오빠가 친오빠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내용이.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남편분한테 남편이 이거 싫어할 겁니다. 이거 아니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한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맞아. 저 김혜란 대변인의 사랑이 듬뿍 담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특히 인천에서 이번에 선거하실 때 지난 총선 6개월 전에 남편분 고생하셨죠? 너무 고생했죠. 그렇지. 남편분 고생시켰으면 고맙다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김혜란 저 글을 쓴 대변인께서 제가 알고는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출마하셨어요. 그 춘천에는 우리 허영 의원님 지역구인데 허영 의원님이 지역구 관리 워낙 잘해서 정말 남편분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고생한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전하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사랑 표현인데 저거를 가지고 이제 벌써 경고받았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박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홍길동 뭐 저기 아버지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적했고요. 지도부가 저 김일환 대변인한테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진짜 배 나오고 무식하고 지가 뭔데 뭘 안다고 뭐 이런 분이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상기되고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건 의도가 이거죠.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는 표현을 명태균한테 보냈던 그걸 연상한다. 그런 편집정적인 생각에서 아마 처벌을 한 것 같은데 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건 처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천받기도 힘들고 아주 큰 정치상 큰 타격이 간 겁니다. 근데 저는 본인 오빠가 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재밌게 표현한 배나 오빠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신기까지 걱정했다는 국민의힘은 좀 이미 병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제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국민 중에 배 나온 오빠들 얼마 많은데 배 나온 국민들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게 그거 걱정했으면 차라리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전국에 배 나온 오빠들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죄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또 인간의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비하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차라리 말이 되죠. 참, 이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사건 같다고. 그렇죠. 뭐 이게 또 하나의 금지어가 탄생한 거죠. 배 나온 오빠 이런 표현은 앞으로 금지어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단추를 계속 잠그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풀었는데 배 나오는 게 이제 되게 신경 써요. 이렇게 국민들 정신을 쏙 빼놓는 일이 어디 비단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그쪽 관계자들 뿐입니까? 진짜 이 말도 못할 일이 국감에서 또 밝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그때 영장 청구하지 않은 것을 영장 청구했던 것인 마냥 거짓말했죠. 예, 코바나 컨텐츠랑 섞어서 발표했던 최재형 검사 기억하시죠? 이 부분이 국감장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사실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김 여사의 뭐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휴대폰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거짓말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집단이냐고요. 검찰 정말 이 기자회견 때 말한 그 얼굴 쌍판대기 그 검사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정말 비겁한 짓을 한 거죠. 속셈은 뻔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비판하고 비난할 것 같으니까 도이치모터스로 압수수색 영장 한 번도 청구한 적 없으면서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코바나 콘텐츠 다른 사건으로 청구한 것을 대충 끌고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모두 기각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건 헤드라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없는 것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마화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언론 장사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무슨 소통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는 그게 아니고요. 현혹시키려고 작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로 영장 청구 안 해놓고 뻔히 자기도 알면서 다른 사건 영장 청구한 걸 쓱 가져와서 마치 한 것처럼 속인 겁니다. 국민. 근데 이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된 거 결과 나올 때 언론에 그 발표하는 거 드러나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검사들이 지 얼굴도 못 드러내고 이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근데 이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레드팀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웃겨요. 이 레드팀을 운영한다는 거는 이 결과가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레드팀이잖아요. 근데 실제 진행됐던 내용은 거의 현장 대응팀 정도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남편이면 배우자는 검찰을 변호사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처럼 그 당시에 PPT 100장이나 띄워가면서 김건희가 이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김건희는 그냥 아주 초보적인 그냥 일반적인 이 주식을 한 사람이다라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김건희의 국선 변호사 노릇을 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예전에 IT 산업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기가 자랑한 적이 있죠. IT 붐이 일던 1990년대 아주 초반부터 IT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이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상황이지만 다시 우리 한번 환기합시다. 서울대 최고 지도자 과정 원후 명단 있습니다. 대학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후 명단은 자기가 경력을 부릅니다.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무슨 경력으로 기록해 드릴까요? 해서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답했을 겁니다. 자기 경력이 코바노 콘텐츠 대표이사하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미디어 이사, 홍보이사 이겁니다. 자기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그랬던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 지인 관련자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이사는 소외돼 가지고 자기는 그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른 채 순수하게 자기는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주식 초보다. 검사들 말은 그거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는 주식 초보라서 그냥 자기 혼자 주식 투자한 거고 물론 통정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활용이 수십 차례 됐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게 주가 조작이 그 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계좌를 활용당해서 피해를 입어서 큰 돈을 벌고 23억 그중에 김건희는 13억 큰 돈을 벌고 법망은 피해간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누가 만들어주냐? 검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변호사 역할을 결론에 하는 의하면 거죠. 검찰이 사실은 한 13억 내지는 23억에 대해서 뇌물을 제공한 거나 다름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참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계좌도 활용당하고 싶다. 내 계좌도 활용해달라. 아니 세상에 이거를 검사들이 4년 몇 개월? 4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사실은 김건희가 초보야. 도이치모터스 할 때 초보였거든. 근데 초보가 무슨 BW 뭐 이런 거 전환사채 뭐 전환사채 이런 것까지 다 해간 사람을 초보라고 얘기해 가면서 그것을 다 이 설득력 있게 자기들 논리까지 만들어가면서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이 검찰이 국선 변호사지 무슨 검찰이에요? 검찰의 주장대로 하면 도이치모터스 구속되어 있는 회장은 정말 나쁜 인간이죠. 자기 회사 이사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계좌를 이용하고 그 한 패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연 그랬을까요? 회장이 이사를 주신 분인데 뭐가 나빠요. 저는 진짜 전혀 생각하고 한편으로 끼워주지도 않았는데 하다 보니 돈은 벌게 해줬네요, 그죠? 검찰이 사망한 날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김건희는 무식한 사람이야. 주식 문외한이야. 이런 걸 발표해 준 날이었고 그렇죠. 김건희는 오빠인지 친오빠인지 모르는 분이 정말 무식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상대 디스를 해서 뭔가 법을 빠져나가는 그런 권력층들의 모습만 보여주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코미디이면서 이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검찰이 죽었다. 그럼 이 사회의 정의는 어느 한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검찰들이 자기 손으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변호인이 되어서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걸 그날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식탁 아래 개가 누군지 강아지가 누군지 어딘지가 저희가 국민들한테 진짜 본인 스스로 저희 검찰 스스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니 왠지 강아지 이런 얘기하니까 김건희가 이 강아지의 이 목을 쓰다듬고 있는 장면이 연상이 식탁 아래 권력 아래 강아지는 검찰이라고 지금 스스로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거 김용민 의원이 바로 또 이 특검 상정했잖아요. 예. 이거 또 올렸는데 참 다음 이 국회에서 이 표결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얼마나 정리는 버틸지. 지난주에는 명태균이여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오늘은 식탁 아래 강아지는 강혜경이 아니고 검찰이다. 그렇지. 정리가 되네. 오늘의 네. 정리는 그겠네. 좋습니다. 식탁 아래 강아지. 정말 대한민국이 그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 국민적인 의식 수준도 높고 한데 몇몇 그 말도 안 되는 권력 집단에 의해서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어 죽겠다 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2일부터 장외투쟁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리고 다수당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충실히 해내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오늘 저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달고 법사위에서 그걸 의원 3분이 가지고 청와대를 한남동 관저. 청와대 아직도 청와대 한남동 관저를 갔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단 3분 가셨던데 물론 그 서류가 가볍지만 앞으로 그런 거 갈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20-30분씩 때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그런 모습 보고하고요. 그런 화면에 꼭 넣으십시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님 3분이 가셨어요. 법사위 관저 앞에. 법사위 의원님. 법사위 다 가지도 않았죠. 자, 댓글에 봤어요. 저분들 좀 두려우실 텐데 뭐 이런 얘기까지. 너무 이 전국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조금 더 힘내시고요. 저희 방송 끝나면 법사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공익제보자,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만한 우리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또 출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지켜봐 주시고요. 강 씨가 강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식탁 아래 강아지는 강혜경이 아니라 식탁 아래 강아지는 검찰이다. 명태균 아저씨 보고 있나? 예. 자, 저희 12.9.310 제3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못하는 방송, 그리고 잘 때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방송, 재미없으면 그만하는 방송, 그러나 목표 하나만은 확실한 방송 12.9.310 3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